담보물건 하면 됩니다. 조금만 볼게요. 네. 218페이지. 일단 민법에서 쓰는 담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라는 용어는 채권의 우선 변제, 법적으로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요거를 담보라고 부릅니다. 채권 우선 변제 확보, 법적으로. 자, 왜 이게 필요한지. 갑이 1월 10일 날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요. 1월 15일 날 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둘 다 30일 날 갚기로 했어요. 자, 빌려준 날짜 다르고 액수 다르지만 돈 갚기로 한 날짜는 30일이에요. 자, 30일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30일 날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그런 거 없죠. 갑의 마음이죠. 갑은 을에게 먼저 1,000만 원 보낼 수도 있고 병에게 먼저 2,000만 원 갚을 수도 있어요. 결국 30일이 됐을 때 을하고 병 둘 중에 누가 먼저 법적으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나? 없어요. 그런 게. 평등해요. 쉽게 말하면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결국 채권은요, 평등한 게 원칙이에요. 이걸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내가 먼저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고요. 더 많이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기가 동일하면 마음대로 갚으면 돼요. 그쵸? 을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내가 이놈보다 법적으로 먼저 받고 싶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를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이 담보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통한 담보가 있고요. 인적 담보, 물건을 통한 담보가 있습니다. 물적 담보. 사람을 통한 담보는 보증인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인. 을은 그냥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병은 좀 찜찜해서 갑에게 보증인 한 명 데려오라. 그래서 갑이 친구 정을 데려와가지고 을하고 보증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병은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을보다 먼저 정한테 가서 돈 내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을은 정한테 돈 내놔 소리 못하죠. 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리 보증계약을 통해서 정이라는 보증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채권을 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인적 담보로 합니다. 반면에 물적 담보는 갑이 을한테는 그냥 빌렸는데 무담보로 병한테 101호를 담보로 제공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그래서 병이 101호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병은 이 저당권에 의하여 101호를 경매 넣어요. 그 경매 대금이 나오겠죠. 그럼 법원은 그 경매 대금에서 을보다 먼저 병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물건의 환가,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걸 물적 담보로 하고 그 물적 담보 수단이 바로 담보 물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런 담보 물권은 보세요. 병이 만약에 갑이 제공한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병의 2,000만 원 채권은 을의 1,000만 원 채권과는 달리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죠. 요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담보 물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 그걸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 당연히 이 저당권은 요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101호의 저당권을 왜 가지고 있어요?
2천만 원을 을보다 먼저 회수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 피담보 채권이 목적이 되고 요게 수단이 돼요. 즉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게 됩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에는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담보물권이라는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이 담보물권이라는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4개가 있어요. 이 개념을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부종성. 간단합니다.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자, 1월 30일 날 갑이 병한테 이 병은 지금 갑소유 101호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 자,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요 101호 등기부를 떼보면 그 등기부에 저당권자 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등기. 자, 이 상태에서 갑이 1월 30일 날 돈을 갚아요. 그러면 채권 소멸하죠. 요 놈도 소멸해요. 요 놈도 소멸해요. 문제는 요 등기예요. 이 등기는 1월 30일 날 갑이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을로부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갖다 내겠죠. 예? 그런데 중간에 뭐 연휴가 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2월 5일쯤 말소 등기가 됐다. 돈은 언제 갚았는데 1월 30일 날 갚았는데 저 저당권 등기는 2월 5일 날 만약에 말소가 됐다. 그러면 아까 돈을 갚으면 뭐가 소멸한다 그랬어요? 저당권 소멸한다 그랬죠? 등기는 남아있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1월 30일 날 돈을 갚음으로써 저당권은 이미 소멸. 근데 등기부상 등기는 언제 말소가 됐어요? 요 사이. 이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무효 등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갚은 날부터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는 저당권은 이미 소멸했지만 등기는 살아있는 무효 등기가 생겨버려요. 아시겠죠? 그걸 부종성이라 합니다. 두 번째, 1월 30일 날 갖기로 했는데 병이 1월 20일쯤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갑에게 야, 네가 30일 날 갖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갚아줄래? 갑은 병이 20일 날 갚으라 그러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은 언제 갚기로 했어요? 30일 날. 이때 갑이 알았다, 마침 돈이 있다, 미리 갚아주면 좋겠는데 갑도 나도 오늘 돈 없는데 30일 날 줄게, 미안하다. 그럼 얘는 받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요때 병이 할 수 있는 방법, 채권을 팔아요. 뭘 판다고요? 이 2천만 원 채권을 팔아요. 이때 만약에 그러니까 채권을 병이 정에게 팔아버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월 30일 갑은 정에게 돈을 갚으면 돼요. 문제는 갑이 정에게 돈을 안 갚으면 정도 101호를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넘어가요. 병이 채권을 팔았을 때 채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판다?
저당권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양도 등으로 이전이 되면 채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담보물권도 이전이 됩니다. 이걸 수반성이라고 해요. 담보물권의 수반성. 그래서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수반성은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결국 부종성, 수반성 두 놈은 채권하고 저당권이 함께하는 성질이에요.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놈은 합쳐가지고 부수성이라고도 해요. 부종성, 수반성을 합쳐서 뭐라고도 한다? 부수성. 세 번째, 1월 30일 날 갑이 병한테 1,900만 원을 갚았어요. 100만 원 남았죠? 근데 100만 원을 끝내 갑이 갚질 않아. 자, 병, 경매 넣어야 되죠? 전부를 경매 넣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화장실만 경매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경매 넣어야 되죠. 그렇죠? 화장실만 어떻게 경매를 넣어? 전부를 넣어야지. 그 말은 채권이 일부가 남아있어도 담보물권자는 전부를 경매 넣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결국 채권이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설령 일부가 변제됐다 하더라도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그 효력이 줄어들지 않고 목적물 전체를 여전히 경매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게 됩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불러요.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네 번째, 요 놈이 제일 어려워요. 물, 상, 대, 위, 성. 물상, 대, 성.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1억을 빌려주고요. 땅에다가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을은 갑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 가지고서 땅을 경매 넣어서 1억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갑소유 땅 하류에 댐이 건설됨으로써 땅이 수몰이 되어버려요. 그럼 땅 사라지죠. 이때 갑, 소유권 사라지죠. 억울하죠. 안 억울하지. 보상금을 받아. 뭘 받는다고요? 보상금을 받아. 자, 이 보상금, 땅이 수용되고 남은 돈이지요.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 가죽. 땅이 수용되면 뭘 남겨? 보상금. 건물이 화재로 날아가서 뭘 남겨? 화재 보험금. 이런 것들을 가치, 변형물 이렇게 불러요. 토지 가치 변형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좀 전에 갑은 소유권이 날아가더라도 불만이 없어요. 왜? 보상금을 받으니까. 문제가 을이에요. 갑이 보상금을 받아가고 갚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안 갚아. 그럼 얘는 땅을 경매해야 되죠. 사라졌어, 땅이. 그쵸? 그럼 얘는 어디서 우선 변제를 받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땅이 사라짐으로써 저당권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을은 일반 채권자가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저당권자, 저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라.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당권의 객체, 담보물이죠. 그죠? 저당권의 객체, 담보물권의 객체, 싸잡아서 담보물,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고 엔드 보상금이나 보험금 같은 가치, 변형, 물이 남은 경우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가치 변형 물 위에 대신 자리를 잡아. 위치. 예?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거를 물, 상, 대, 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저당권의 채인 땅이나 건물이 멸실되거나 수용이 되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남으면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이나 보험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여전히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비. 이렇게 네 가지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에 보면 네모 2번의 담보물권의 통유성 있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을 구체적으로 가면요. 당연히 이 네 가지 성질이 다 있어야 되죠.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예외를 좀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담보물권이 모두 깔끔하게 네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네 가지 성질이 다 있는 담보물권이 있고 한두 개가 없는 담보물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외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네 가지 성질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담보물권이 뭐가 있는지 봅니다. 일단 담보물권은요. 민법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거를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담보물권? 전형 담보물권. 이 전형 담보물권들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회수하는 게 전형 담보물권이에요. 그런데 담보물권은 이런 담보물권 말고 비전형 담보물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전형 담보물권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거 말씀드리자면 정선에 가면 전당포 굉장히 많다고. 예? 강원랜드. 그 강원랜드 근처에 가면 뒷골목이나 뭐 이렇게 뭐 구석진 데 가면 먼지 뽀얗게 쌓이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도박하러 왔다가 돈 날리고 자동차 맡기고 돈 빌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원랜드 전당포 주인들은 자동차를 맡으면서 돈을 빌려줄 때 각서 같은 거, 뭐 계약서를 하나 써요. 뭐라고 쓰냐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예? 야, 넌 맡겨봤냐? 뭐 이렇게 잘하냐? 텔레비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제가 거기 가서 하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한번 가볼까? 땡겨볼까, 가서? 가보신 분? 재밌어요? 따셨어요? 땄어요, 못 땄어요? 보통 처음 가면 소가 뒷걸음질 소 쥐잡는다고 다른 분들 있죠? 그게 이제 도박 중독을 하는 첫걸음이죠. 실제로 무슨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요, 딱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처음 왔는데 돈이 많은 것 같은 사람 보면 기계를 적해서 대박 맞게 해준대요. 그럼 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 그러다 뭐 잃어. 근데 한 번 대박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하겠지. 그래서 돈을 쏟아봐요. 강원랜드 쪽에도 가면 많죠. 쿠폰으로 도박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 안 되죠. 가만 안 되죠. 도대체 국가가 왜 그런 걸 돈 벌려고 하는 건가? 국가가 나쁜 짓 많이 하죠. 담배 팔아서 세금 뜯어내고, 복권 팔아서 돈 뜯어내고. 강원랜드 같은 법적으로 도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죠? 도박하지 말라 그런 거. 그리고 거기서 또 돈 벌어갖고 도박 중독자를 또 치료하게 하고. 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네? 아예 금지시키면 외국으로 가서 할래나? 도박은 손목을 끌어도 한다죠. 목숨을 끊기 전까지는 도박은 못 끊는다죠. 제일 무섭다죠. 도박 중독. 저는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고수도부터 못 쳐요. 저는. 고수도. 아예 못해요. 아예. 포커 아예 못해요. 도박 아예 못해요. 네.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빠지면 큰일 나요. 저는 빠지면 정말 혹 빠져요. 뭐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볼 때까지 해요. 거의. 예. 거의 미친 듯이. 예. 그 옛날에 당구 처음 학교 다닐 칠 때도 2년을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명절 때도 가요. 당구장 주인이 너무 친해가지고 명절 때 젖보고 나왔고 당구장 보라 그랬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알바 비스무리하게.
미치면 그래요, 저는. 바둑에 한번 미쳐가지고, 지금은 뭐 인터넷 공부하자. 바둑 책, 이거 봐. 바둑 강의 녹화한 테이프. 응? 지금은 테이프. 거의 미치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뭐 하나한테 꽂히면 미치는구나. 도박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라서 도박, 경마 이런 건 아예 근처도 안 가요. 저는 일단 가는 순간 거기서 아마 한두 달도 안 돼서 노숙자로 한번 변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또 인형 뽑기 한번 미쳐가지고요. 우와.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이제 무슨 인형 뽑기 같은데 사람들 몸이 있다 지나가면 저 보고 뽑으라 그래요. 전문가 한번 뽑아봐 그래요. 예, 옛날에 집에요. 옛날에는 인형 뽑으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전제품을 줬어요. 집에 뭐 터스타기, 애들 킥보드, 뭐 커피 메이커, 뭐 이런 거. 인형 뽑았고 다 바꿔가지고. 방 안에 그냥 인형이 막, 와이프가, 제발 좀 그만해라.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뽑다가 딱 그만뒀어요. 어느 날 봤더니 인형 뽑기 기계에 가재가 들어있어. 가재, 산 가재가. 예? 이 가재 이거를 집게로 이렇게 고무줄로 댕댕 감아가지고 산 가재를 뽑기. 한참 그게 유행했었어요. 인형 뽑기 중간쯤에. 지금은 싹 사라졌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끊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끊는데, 안 그러면 아마 지금도 뽑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아, 저 와이프요? 예, 그래도 도박은 안 하잖아요. 도박은 안 하잖아요. 한번 도박 비스무리하게 주식을 했었어요.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에 꽂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당시, 지금 한 20년도 더 됐죠. 그 당시 한 1,000만 원을 어디서 꿔가지고요. 주식을 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콜랑 다 날렸죠. 갚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빌고 와이프가 갚아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아무것도. 착하지요? 안 해. 주식은 도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박인가? 또 그건가? 일단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절대로. 예? 뭐 한다고요? 운동, 운동, 그렇죠. 운동 해야죠. 근데 제가요, 이 무릎이 나간 이유가 있어요. 운동을 내내 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등산을 하려고 와이프하고 등산복을 세트로 딱 맞췄어요. 와이프도 좋다고 같이. 그래서 전국 명산 100개를 한번 돌아보자. 마음을 먹고 세 번째 갔어요. 세 군데를 갔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날을 잡고 강의 없을 때 이렇게. 근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앞에 누가 가는 꼴을 못 봐요. 등산을 가다가 앞에 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추월해야 돼, 저는. 근데 그게 올라갈 때 추월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그래, 거의 내려올 때는 뛰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제발 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자고. 그러다 무릎 나간다고. 아니야, 나 그러니까 3번을 딱 했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요. 그래서 뭐 파스 붙인 괜찮겠지 하고 한 6달을 방치했어. 점점 아파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형외과 병원을 가서 뭘 했냐 저한테. 왜 그랬더니 연골이 다 없어졌대. 그러니까 치료를 그때만이라도 했었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냥 살짝 아픈 줄 알고 계속 쓰고 뭐 완전히 나갔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거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갔지? 이거 설명하다가 강원랜드로 갔구나. 어쨌든 강원랜드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전당포 주인은 돈을 안 갚으면 자동차를 경매를 넣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런 것들을 비전형 담보라고 해요. 이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비전형 담보가 3개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고. 요게 우리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나와요. 여기 가서 볼 거예요. 여기 가서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어쨌든 담보물권이 크게 2 종류가 있다. 경매 넣는 담보물권이 있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담보물권이 있다. 그걸 전형 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민법에는 전형 담보물권만 있고 이제 요거를 볼 겁니다.
요 전형담보물권이 민법에 3개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 유치권하고 저당권 2개가 우리 시험범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도 어떤 권리인지 명확하게 좀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야, 유치가 무슨 뜻일까요? 유치. 네? 유치란 말은 민법에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서 플러스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해요.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걸 뭐라 한다? 유치. 유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유치권이, 유치는 이런 뜻이고 유치권은 뭐냐? 뜻을 생각해 볼게요. 갑이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업자 을하고 건물 건축 공사 계약을 해요. 자, 이때 건축주 도급인이라 그래요. 건축주, 건축회사 수급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건물 신축 공사 계약 도급 계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건축주가 건축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이 건물을 짓습니다. 갑은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을한테? 공사대금 줘야 되죠? 예? 그런데 공사대금을 얘가 못 줘. 그럼 을은 공사대금 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을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 이걸 뭐라 한다? 유치권. 갑, 을, 주택임대차. 빌린 사람, 임차인. 빌려준 사람, 집주인. 임대인.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누가 고쳐줘야 된다 그랬죠?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죠.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비용은 누가 부담? 역시 임대인이. 자기 집 보일러 고치는 거니까. 그런데 을이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갑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을이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했어요. 나중에 을은 갑에 대해서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을이 집을 비우려고 했더니 갑이 보증금은 돌려준데 이걸 안 돌려줘. 이거를. 그러면 을은 비용을 돌려줄 때까지 주택을 여전히 점유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유치권이에요. 이것도 유치권. 요건 대법원 판례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요. 갑이 기르던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어요. 을 손해가 생겼죠. 배상 받아야 되죠. 갑이 배상을 안 해줘. 그럼 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을 어떻게 해? 유치. 많아요. 갑이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갑은 수리비 줘야 되죠. 만약에 갑이 수리비를 안 주면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어떻게 해? 유치. 이게 다 유치권이에요. 자, 공원에 놀러 갔는데 대형견이 나를 물었어요. 수리비가 아니고 치료비 받아야 되죠.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개를 유치. 할 수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물었다고 해서. 잡아야 돼. 그 개놈을. 반려견 또 기르시는 분들은 개놈이라 그랬다 또 인터넷에서 글을 쓸라. 저 자식은 동물 학대하는 놈이라고. 나를 물었으니까 개놈이지. 그럼 개님이요? 저 개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 아주 좋아해. 어쨌든 공원에서 개가 나를 물었다면 나는 치료비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치료비를 받을 때까지 그 개를 뭐 할 수 있다. 유치. 이런 게 다 유치권이에요. 자, 그러면 싸잡아서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을은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자, 타인 물건,
점유.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이나 주택이나 말이나 자동차 때문에 받을 돈이 생겼죠. 건물 때문에, 말 때문에, 주택 때문에, 수리, 자동차 때문에 받을 돈이 생겼어요. 을은. 요거를 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그래요.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을 뭐라 한다?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그 다음에 값은 돈을 줘야 될 때가 됐죠.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대금 줘야 되고요. 임대차 끝났으니 비용 돌려줘야 되고요. 말이 훼손시키니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이미 돈을 갚을 날짜가 됐다 안 됐다? 됐어요.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안 줘. 그러니까 이걸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 이게 유치권이에요. 뜻이. 읽어볼게요. 219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320조가 있어요. 조문이. 거기에 보면 1항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의 뜻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다. 유치권이다. 그러면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권리, 뭐 점유권이 됐든 소유권이 됐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됐든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둘 중에 하나였죠.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한 취득과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인데 유치권 보세요. 이거 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거예요? 아니죠. 계약 없었죠. 유치권은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해요. 법정 담보물권.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정 담보물권. 자,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 없는 질권 생각을 해보세요. 질권은 어떤 권리라 그랬죠?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 그랬죠. 이때 전당포 주인 보세요.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거절하죠. 그럼 전당포 주인도 그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 돈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죠. 그럼 이것도 유치권이잖아요. 근데 이건 유치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질권. 똑같은데 달라요. 질권은 계약을 통해 생겨요. 뭘 통해 생긴다고요? 계약.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 등을 가지고 전당포 주인한테 가서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맡기죠. 계약을 통해 생겨요. 그게 질권이에요. 하지만 유치권은 법률 규정. 그럼 질권은 동산만,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불문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계약을 통해 생기면 질권이다. 이거는 유치권, 법률 규정을 통해 생겨요. 또 다른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치권은 이렇게 딱 법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320조 읽었죠. 그 320조를 들여다보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법 속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이 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어쨌든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을 통해 생깁니다. 두 번째. 유치권 아주 좀 골 때리는 권리예요. 어쨌든. 자, 두 번째. 아까 담보물권자들은 목적물이 경매되면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랬죠?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공사대금에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을이. 그런데 이 건물이 갑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 따위로 갖고 있던 사람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멸해요. 하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소멸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법이 그렇게 미리 만들어놨어요. 아까 320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3페이지를 가보세요.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맨 위에 보면 저당권의 뜻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뜻의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치권을 제외한 다른 담보물권들은 끝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조문들이 다. 유치권을 뺀 나머지 담보물권들은. 그런데 유치권만 아까 조문에서 유치할 권리가 있다로 끝이 났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대법원은 법을 만들 때 유치권 자체는 우선 변제권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이 경매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내 돈 받을 때까지 그냥 품에 안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 거예요. 내 돈 받을 때까지. 누가 와서 달라 그래도 나 내 돈 받기 전에 못 줘.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권리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경매가 됐어? 살아남아요. 경락이 나서 내놓으라 그래? 못 줘. 나 내 돈 못 받아서 못 줘.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놈은 실질적으로 경매에서 아주 머리가 아픈 권리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경락받고자 했는데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일단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한다,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배당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두 번째. 얘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서 멸실됐어요. 그리고 갑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이 나와. 자, 보험금으로부터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물, 상, 대, 위. 물상대위라는 것은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물상대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거 목적물 멸실 때 못하나 그냥 끝이에요. 유치권자는.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유치권자는. 가끔 보다 보면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업체 동원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출입구 막아놓고 이런 경우 있죠.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권. 어떻게든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유지해야만 유치권이 존속합니다. 물상대위 같은 거 인정되지 않아요. 세 번째. 이게 제 거예요.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요? 그럼 쫓아가죠. 쫓아가는 걸 추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물건 돌려줘 그러지요.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서 침해가 되면 쫓아가서 추급, 돌려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물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 봅니다. 농작물을 훼손한 말을 유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데 하룻밤 자고 마구간을 갔더니 사라졌어 이놈이. 봤더니 묶어놨던 끈을 이빨로 물어뜯고 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놈이. 그럼 얘는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유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점유. 그런데 말이 지 발로 도망갔어. 이런 점유를 상실, 즉 유치권 소멸. 그렇죠? 따라서 우리 갑한테 쫓아가서 추급, 내 유침을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유치권은 소멸한 상태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는 달리 쫓아갈 수도 없고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내 유침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담보물권인데도 우선변제 같은 거 몰상대위 인정 안 되고요. 물권인데도 추구표나 물권적 청권도 인정 안 되는 오로지 점유만 하는 언제까지? 내 돈 받을 때까지. 그게 유치권이에요. 우선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위성도 없고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청구도 없고 오로지 유치. 오로지 유치.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 특히 건물 유치권자들이 그 머리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 터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어찌됐건 뺏기는 순간 뭐는 소멸해요. 유치권은 소멸한단 말이죠. 열쇠도 막 이 체인 같은 걸로 뚫뚫 감아놓고 말이죠. 가끔 가다가 A4 용지로 유치권을 공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뜯어버리면 어떡하려고. A4 용지도 많이 보셨죠?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에이, 적어도 그 출입구 열쇠, 그냥 열쇠 말고 막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체인 같은 걸로 뚫뚫 말아놓고 말이죠. 해놔야 돼. 자칫하다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어찌됐건 유치권을 소멸을 해버려요. 어쨌든 유치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사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 사가지가 없다. 우, 물, 추, 물. 예? 사가지가 없다. 잘 나와요. 다른 물권과는 성질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의 특징, 이게 시험 지문에 간간히 나옵니다.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입문 과정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까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권은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 취득 요건.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제가 이거는 좀 이해, 암기해 두셔야 다음부터 볼 때 안 헷갈립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권. 오늘 5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뼈대를 빡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은 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법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아까 320조. 첫째, 남의 물건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아까 320조가 시작이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물건 자체는 남의 거여야 돼. 내 거라는데 당연하죠. 내가 나한테 점유하면서 반할 거절한 건 있을 수 없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조문에 당연한 게 규정이 돼 있는 거야. 타인 물건이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판례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거 확인할 거야. 어쨌든 이건 어렵잖아. 타인 물건이니까. 두 번째, 유치권자는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당연하죠.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이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아까 320조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20조.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죠. 채권이 있긴 있는데 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이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결련성. 자, 결련성은요, 밀접한 관련성. 이게 결련성이에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결련성이란 건 밀접한 관련, 이걸 결련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치권에서는 결련성이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란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뭘까? 쉽게 생각하세요. 이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 물건 때문에. 물건 때문에. 그게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기억합니다. 예. 건물 공사대금 채권. 그렇죠? 건물 공사대금 채권. 임차인의 비용상환 채권. 예?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수리비는 비용이죠. 그렇죠? 걔한테 물린 거 손해배상이죠. 이런 거. 이게 그 물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퀄 결련성, 그리고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고 이해하자.
그리고 대표적인 예 세 가지. 공사대금 채권, 임차인의 비용상환 채권, 목적물로부터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이 뭐가 인정된다? 결련성. 그래서 뭐가 인정된다? 유치권. 만약에 결련성이 없다면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줬어요. 그리고 수리비를 2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자, 임대차가 끝났어요. 갑은 당연히 보증금 1억 돌려줘야 되고 수리비 200만 원도 돌려줘야 되죠. 만약에 수리비를 안 주면 주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갑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을 주택을 유치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을이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주택을 유치하려면 이 보증금이 주택 때문에 생겨야 돼요. 이 보증금이 주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죠. 계약하면서 줬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주택에 지출한 비용이에요, 저 보증금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보증금은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인정?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 이렇게 고르요. 근데 몇몇 개는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구별하기 어려운 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결련성이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잘 나오는 거 인정되는 거 3개. 공사대금, 임차인의 비용 상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 안 되는 거 보증금. 그 보증금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련성 있다 없다 보증금 없다. 아니 그냥 보증금은 유치권 안 돼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왜 안 돼요? 그것도 결련성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 안 된다. 두 번째 요건 아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요건이 타인 물건이고 두 번째 요건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자, 아까 갑이요 자동차 수리를 1월 10일 날 맡겨요. 보통 수리가 당일 끝난다. 그럼 갑은 당일날 수리비 주고 자동차 돌려받겠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갑이 단골이고 을하고 친해요. 10일날 수리를 맡기면서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월급날 줄게. 25일날 수리비를 주기로 했어요. 을이 오케이 했어요. 자, 10일날 수리가 끝났어. 갑 수리비 안 주고도 자동차 찾아올 수 있죠. 을 수리비 안 준다 해서 자동차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돈은 언제 주기로 했어요? 25일. 아직 변제기가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담보물권들은 보세요. 1월 10일 날 1억을 빌리면서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돈은 1월 30일 날 갖기로 했어요.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도 저당권은 이미 성립합니다. 다른 담보물권들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성립해요. 하지만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가. 네 번째로 그 219페이지 보면 다시 맨 밑에 320조 좀 전에 봤던 요건들이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변제기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항에 보니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는 건물이 됐든 주택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점유해야 되는데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법 점유하라는 거예요. 공사대금을 못 받은 을이 갑을 몰아내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면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갑한테 가서 야, 나 건물 좀 유치할 테니까 열쇠 내놔. 갑이 알았어.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적법하게. 그래야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뺏으면 안 돼요. 적법적으로. 다섯 번째. 다시 아까 이거. 갑이 1월 10일 날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는 25일 날 줄게. 을이 오케이 그랬어요. 이때 을. 유치권 포기한 거죠. 예? 유치권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잖아요. 25일 되면 수리비 안 주면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은 이미 자동차 찾아갔어요. 결국 갑이 을에게 수리비는 25일 날 줄게. 을이 오케이 하면 을은 본인도 모르게 뭘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 성립해 안 해요? 안 하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건하고 요 다섯 번째 요건은 이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25일 날 주기로 했다. 변직이 도래 안 했네. 을이 오케이 했다. 을은 유치권을 포기했네. 그러니까 반대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라고 했어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법정자가 들어가는 걸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일 먼저 법정자가 들어간 걸 뭘 봤죠? 예? 기억이 안 나지요. 법정지상권 맞죠?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법정갱신 봤죠? 묵시갱신 오늘 안 했어요? 했죠. 이제 기억나지요? 아까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있는 거 살짝 말씀드렸고요.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말씀드렸죠?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이죠. 법정자가 들어가는 게 지금 3개가 나왔어요. 오늘 벌써. 근데 이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놈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상한 놈이야 이놈이. 법정담보물권인데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 잘 나와.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이놈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특약 유효하다 이렇게 돼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아까 봤던 법정갱신 포기 못합니다.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갱신. 그 법정갱신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면 무효가 돼요. 다르게 합의를 보면. 다 강행규정이야. 근데 이놈만은 강행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포기 특약할 수 있고요. 그 특약이 없어야 성립해요. 특약을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 특약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특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하고 유치권 소멸을 보면 돼요. 근데 역시 효력하고 소멸은 다음에 보고 오늘은 유치권의 뜻과 유치권의 특징,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요거를 머리에 넣습니다. 네? 왜 우실라 그래? 괜히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무슨 말인지 아예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분 없죠? 알아는 듣는다 그랬어요. 낯설 뿐입니다. 예? 그리고 자꾸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빨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꾸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9페이지 유치권에 의하고요. 밑에 법적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요건이라고 320조를 봤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굵직하게 5개가 나와 있어요. 유치권의 목적물, 타인 물건일 것, 결련 관계가 있을 것, 변직이 도래할 것, 적법한 점일 것, 유치권 포기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이 5개 굵직한 거. 이거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저당권하고 계약 총론 부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약 공론 보고 민사특별법정 중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 정리하고 종강하게 될 겁니다. 자꾸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세요. 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뭐 빡세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뭐 굳이 컴퓨터 안 켜도 되잖아요 요새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스마트폰 크게 틀어놓고 하는 거야. 드라마 틀어놓고 보지 마시고. 네?
꼭 뭐 할 때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드라마 다 나오니까 그거 틀어놓고 보면서 그러지 말고 이정환이 강의 들으면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꾸 틈틈이 자꾸 복습을 해주시길 반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